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브이스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 좀 요즘 보면은 강달러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강달러 기조를 미국이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짜 많이 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강달러로 해야만 하는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부분적인 나라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마이웨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계속 좀 세계가 고통스럽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제가 손에 꼽았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였어요? 중국과 러시아의 괴사예요. 중국과 러시아를 피 한 통하게 묶어가지고 세포가 그냥 아주 피가 안 통해서 어떻게 되죠? 그 세포가 죽잖아요. 세포가 죽으면 괴사가 되죠.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괴사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 그죠? 그러면 특히 이제 중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중국은 사실은 부채로 형성된 부예요. 부채로 만들어진 부예요, 부. 지금의 어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이런 것들에는 상당 부분, 이런 자산 속에는 상당 부분의 부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채가 특히나 기업 부채, 그리고 이제 가계 부채도 문제지만 기업 부채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국에는 국영 기업들,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돈을 수혈해가지고 기업이 아주 좀비 기업화된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돈은 돈대로 거기다 때려 붓고 생산성은 계속 안 나는 거죠. 왜냐면은 중국의 구조상 좀비 기업들의 좀비 기업들의 국영기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국영기업이다 보니까 공산당 간부들, 고위층의 계층들이 상당 부분 경영진에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회사들을 말려 죽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국 정부에 수요를 요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계속 발행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돈을 수요를 하고 생산성은 나지 않고 돈은 못 벌고 계속 비용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티가 안 나고 계속적으로 정부 돈과 나라 돈을 계속 쓰는 거죠. 그걸로. 그러다 보니까 부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걸 계속 좌시하고 수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채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세 마리 코뿔소라고 들어보셨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 부채예요. 이 소리 없이 다가오는 거대한 위험,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기업 부채라는 얘기죠. 그 기업 부채가 이제 터질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 기업 부채가 특히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됐었던 중국의 홍다그룹 있죠? 홍다그룹이 아마 제가 볼 때 첫 타겟이 될 거예요. 홍다그룹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주 거대한 부동산 기업이잖아요, 중국에서. 그리고 대규모 지금 대출금을 일반 입주자들이 대출 부도 처리 때문에 건설이 중단되고 아예 안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치된 데가, 그래서 아주 골조만 남은 데에서 일부러 막 강제로 들어가 살고, 창문도 하나 없는 그 시멘트 골조에서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정도로 모든 걸 이제 다 때려봐서 영끌을 해가지고 다 쳐박았는데, 이제 시공이 안 되고 부동산 기업이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부채를 발행해요. 120조 정도의 어떤 경기부양책을 또 시작합니다. 중국이 이제 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생색내기용 그런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자금을 발행을 해서 또 부채를 만든 거예요. 그 부채로 긴급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대출 이자 같은 것들을 많이 저금리로 해주고, 여러 가지 어떤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잔금을 갚아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입주자들이 대출금 상환, 완공을 하지 않고 있으면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금 유동성 때문이라도 먼저 당장의 돈을 건설사에게 충당을 해서 건설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자가 저금리 이자로 이제 혜택을 주면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 정책을 쓰면서 이제 부채가 또 엄청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채가 늘어나면은 그거 달러로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대부분 달러로 갚아야 돼요. 근데 그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지금 달러가 어떻죠? 강달러예요. 강달러라고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은 더 이상의 이제 수요를 포기하는 순간, 중국 정부가 수요를 포기하는 순간, 그 순간 바로 그냥 연쇄도산 나는 거예요. 연쇄도산, 리먼 사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위험이 굉장히 크고, 또 그게 어떤 전략적인 부분의 한 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케이스로 이제 홍다와 같은 대규모 대형 기업, 부채 덩어리를 안고 있는 대형 기업이 이제 대표적인 타겟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강달러 구조로 이제 인해서 홍다그룹이 파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또 여파를 미치고, 또 많은 어떤 중국 중심의 축이
상당히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어떤 국가 신뢰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지금보다도 많이 떨어져 있고 중국에 대한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나라구나, 여기나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줄 그런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중국의 의존도를 글로벌 세계에서 더욱더 중국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미국이 의도하는 그런 어떤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체인을 굳이 강요하지 않더라도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미국의 어떤 자유경제 체인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충분히 많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확률이 되게 커요. 앞으로 이제 되게 위험해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떤 글로벌 체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질 거고, 그 무너지는 것만큼 이제 또 이제 중국의 굉장한 경기 불황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부채로 쌓아 올렸던 것들이 헝다그룹 파산으로 굉장히 많은 쓰나미가 몰려오고, 중국의 모든 좀비 기업들, 좀비 기업들 헝다그룹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굉장히 많은 다른 기업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부채를 정리하고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중국의 고통이 따를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국가 발전도, 지금 GDP 성장률이 한 5%에서 6%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더 낮아질 수 있고, 충분히 이제 그렇잖아요. 사실 패권을 다투는 2위의 후발주자의 나라들이, 그러니까 자꾸 패권에 도전하고, 그리고 자꾸 어떤 자유경제, 본인의 어떤 자유경제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하지 않고 자꾸 어떤 말썽을 일으키고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골치 아픈 존재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대 국가에 대해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굳이 어떤 강압적으로 어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도 충분히 어떤 시장 경제와 전체적인 자유 글로벌 어떤 경기 흐름 추세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갖가지 필연적인 사유들을 등에 업고, 또 여기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얹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그 자연스럽게 진행이 됨으로써 자국에 유리한 입장이 된다면은 그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과 러시아가 아마 이번 강달러 기조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러시아도 곡소리 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영토가 굉장히 많이 점령 탈환이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에 대해서 하나같이 요즘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안 좋은, 열세고 되게 열악하고 어렵고 그런 어떤 힘든 내부 사정, 그런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지금 뉴스로도 통해서 많이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제가 볼 때는 점점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푸틴이 뭐 핵무기 뭐까지 거론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푸틴과 러시아와 중국을 완전히 괴사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유리한 글로벌 체인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정말 파멸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나라 전후에도, 이 전쟁 사태가 끝나더라도 그 후에도 굉장히 파멸적인 어떤 그런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러시아의 현 주소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대만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뭐 본인이 뭐 풍족하고 그러면은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혹은 분쟁을 일으켜도 어떤 그런 믿을 수 있는 어떤 뒷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어떤 경제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 진짜 다른 나라를 침공한다든지 다른 나라의 영토를 먹는다든지는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제 반도체라든지 4차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지금 미국이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에 의해서 강달러나 또 여러 가지 국가 분쟁,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러시아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의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태도 변화가 이번에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러시아를 보고 이제 답습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이제 러시아가 이런 일을 일으켰을 때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에 의해서도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중국이나 북한이 이제 보고 본인들이 어떤 그런 걸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미국이 러시아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중국과 북한의 그런 면을 시사를 해줄 거고, 중국과 북한은 앞으로 어떤 트러블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굉장히 조용히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릴 거예요. 그리고 강달러 기조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부채 폭탄이 눈덩이처럼 터질 것이 너무나 많다, 중국 특히.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중국과 친하지 않은 나라, 여러분들 제가 해외자산 계속 얘기하잖아요. 해외자산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나라 중에서도 중국이나 러시아랑 거리가 먼 국가들 있죠. 가급적이면 거리가 멀고 정말 없으면 안 돼.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맡아줄 만한 나라, 그런 나라에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외교적으로도 이런 두 나라와 친밀한 나라도 굉장히 덩달아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중국에 많이 무역을 많이 의존을 했었고, 중국과 많이 지금 괴를 같이 하려고 했던 것도 많았고, 지금 또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것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글쎄요,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생길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중국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 앞으로 어려워지고 힘드니까, 힘든 시즌이 오니까 빨리 다른 활로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활로를 빨리 다른 나라에서 찾아라.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뭐 제3국가라든지 이런 곳에서 뭐 중국의 기존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중국 내수 상황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면 부채 폭탄이 터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다들 이제 금리나 이런 거를 인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중국에 올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중국은 이제 1선, 2선, 3선, 4선 도시까지 있지만 1선, 2선 도시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또 상위 계층, 공산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굉장히 상위 계층들이 이제 누리고 있는 1선, 2선 도시에 많이들 사는데, 반대급부로 이제 3선, 4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부 갈등이 앞으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강달러 기조, 그리고 러시아와의 분쟁, 이로 인해서 중국과 북한에 시사를 해야 될 명분,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시도 중국과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기업 활동이나 혹은 이런 거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른 루트를 꼭 찾으셔라. 그리고 앞으로는 강달러 기조가 계속될 것이다. 제가 얘기했죠? 언제까지? 아주 커다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로 계속될 겁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특히 부동산 자산은 박살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박살이 날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지금 뭐 많이 떨어졌다, 뭐 경기 금리 상승이 뭐 둔화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희망 고문은 그만하세요. 계속 오를 거예요. 금리 인상 계속 오를 거고, 강달러 기조 계속 될 거고, 물가는 계속 오를 거예요. 왜냐면 물가를 잡을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는다면은 빅스텝 이하, 0.5% 이하로 수준으로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달러를 바꾸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조건 그때는 여러분 자산들을 달러로 바꾸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자산이 썩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계속 이제 금리 인상 하지 않으면은 뭐랄까요,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물가를 잡는 것보다는 뭐 가격지 폭탄이 터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가를 잡지 못하면은 또 계속적으로 이제 서민들 사면 팍팍해질 거고, 또 이런 부분에서 달러 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원화 환율이 폭등하겠죠. 그렇게 되면 수출 경쟁력은 점점 없어집니다. 가뜩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지금 수출 경쟁력에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물가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이나 뭐 이런 것도 더욱더 암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에 한국은행 금리 인상 폭이 자이언트급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은 0.5% 이하, 0.5% 포함해서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자산 있잖아요. 달러로 바꾸세요. 달러로 다 바꿔놓으셔야지 여러분들 자산을 증식시키지 못해도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는 길이 될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